고작 200만 원으로 코인 단타를 해서 1억 8천만 원을 벌었다는 중학생의 인증 게시물이 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 이 중학생이 국내 거래소가 아니라 해외 코인 거래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국내 거래소였다면 애초에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이야기였죠.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는 아예 레버리지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제한돼 있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는 최대 100배 레버리지까지 가능하죠. 다시 말해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금이 10억, 100억 단위라면 상관없겠지만 10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레버리지 없이 매매하는 건 솔직히 비효율적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도 1억 모으는데 10년이 걸립니다. 그야말로 티끌 모아도 여전히 티끌일 뿐이죠. 그래서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굳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훨씬 적으며 세금 걱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형 해외 거래소 5곳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해 두었고 가입만 해도 10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해외 거래소 정보도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부터 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코인 거래소를 떠나 해외 코인 거래소로 옮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이유는 국내 거래소의 수수료 구조입니다. 처음 거래를 시작할 때는 이 정도 수수료면 별거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매매를 반복하고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려서 계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잦은 거래를 할수록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느 순간 수익의 상당 부분이 거래소 비용으로 사라진 걸 체감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김치 프리미엄 문제입니다. 예전에 해외에서 코인을 매수해 국내로 들여와 되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린 사례들이 뉴스에 등장한 적도 있었죠.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다 보니 같은 코인이라도 해외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프리미엄이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프리미엄이 빠질 때는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처음부터 불리한 가격에서 진입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법적인 이유로 레버리지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에서는 2배부터 시작해 많게는 100배까지 레버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자금이 있다면 레버리지를 활용해 수천만 원 단위의 거래를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본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없이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나더라도 체감이 크지 않습니다. 결국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레버리지는 코인 트레이딩에서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전략의 핵심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다가올 과세 이슈입니다. 현재는 코인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이미 진행 중이고 과세 시행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해 미리 해외 거래소를 활용하거나 거래 환경을 분산시키려는 투자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기 국내 코인 시장이 열렸을 당시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원화를 입금해 코인을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버티는 방식이 거의 전부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실제로 시장을 겪어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거래소 구조 자체가 수익률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지금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하나의 합리적인 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비용 효율성입니다. 글로벌 트레이더들을 상대로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기본 매매 수수료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고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추가 혜택이나 할인 구조가 적용되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메이커 주문에 대해 거의 수수료가 없거나 오히려 보상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는 거래 횟수가 많을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반대로 국내 거래소는 수수료에 둔감해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의 거래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 보여도 반복되는 매매 속에서 수익이 서서히 깎여 나갑니다. 특히 단타나 스캘핑처럼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일수록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전체 손익을 정리해보면 기대했던 결과와는 전혀 다른 숫자를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차이는 가격 형성 구조입니다. 해외 시장은 참여자가 훨씬 많고 특정 국가 수요에 의해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글로벌 수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비교적 균형 잡힌 흐름을 보입니다. 이는 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에게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튀는 현상이 반복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대표적인 예죠. 상승할 때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매매에서는 시작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진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프리미엄이 해소될 때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해외 거래소의 강점은 전략 선택의 자유도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현물뿐 아니라 다양한 파생 상품을 활용할 수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롱과 숏 전략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작정 큰 배율을 쓰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본 규모에 맞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런 선택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는 관망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고 시장이 횡보하면 계좌도 함께 정체되기 쉽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와는 별개로 실제 매매 환경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크게 제한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상품과 기능의 다양성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수백 개의 코인이 상시 거래되고 다양한 주문 방식과 보조 기능이 제공됩니다. 새로운 코인이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는 초기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도 많아 타이밍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반면 국내 거래소는 상장 기준이 엄격하고 속도가 느려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뒤에야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입니다. 국내 코인 시장은 정책과 규제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제한이나 규제 이슈가 발생할 때 개인 투자자는 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병행하거나 주 거래 환경으로 선택해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많이 올랐다, 수익이 크다 라는 말로만 접근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 자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왜 이런 시스템이 탄생했고 지금의 금융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존 금융 구조의 문제점을 배경으로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자산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핵심은 공급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처음 설계될 때부터 최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공급이 늘어나지 않는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인 가치가 유지되거나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통화를 대량 발행하면서 화폐 가치가 점점 희석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희소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특징은 통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특정 국가나 기관의 관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은행 시스템처럼 계좌가 제한되거나 자산 이동이 막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자산을 보관하고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거론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자산이라는 성격입니다. 비트코인은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동일한 자산에 접근할 수 있고 동일한 시장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지역에 묶여있는 부동산이나 국가 제도의 영향을 받는 주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산을 국가 단위로 분산시키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비트코인은 매우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입니다. 비트코인은 갑자기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유행성 자산이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급락과 규제 이슈, 시장의 부정적인 시선을 견뎌내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관 투자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점차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일부 금융사들이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투기 대상에서 점점 제도권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자산과의 움직임 차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 채권, 부동산과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사이클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 특성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자산이 동시에 흔들릴 위험을 줄이고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진입 장벽의 낮음과 유연성입니다. 부동산은 큰 자금이 필요하고 주식도 의미 있는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의 자본이 요구됩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소액으로도 분할 매수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투자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자금 운용의 자유도 역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변화에 대한 선택입니다.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탈중앙화라는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트렌드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이 흐름의 출발점이자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앞으로 금융 환경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하나의 기준 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한된 공급 구조, 자산에 대한 통제권, 글로벌 접근성, 시간이 쌓아온 신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그리고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까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보면 비트코인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한 번쯤 깊이 있게 이해해볼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투자 여부를 떠나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금융 흐름을 읽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라고만 답하기엔 현실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재테크는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생활을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생존 방식에 가깝습니다. 예전처럼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저축하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어버린 환경입니다. 가장 먼저 마주해야 할 현실은 돈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화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은행 금리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숫자로 보이는 통장 잔고는 그대로여도 실제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줄어듭니다. 재테크는 이 흐름 속에서 자산의 체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월급의 한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써서 돈을 법니다. 하지만 하루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고 체력과 나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실해도 소득이 끝없이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자산은 다릅니다.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불어나기도 하고 내가 쉬고 있을 때도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재테크는 노동만으로는 딱히 어려운 영역을 열어주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는 앞날이 예측되지 않는 시대라는 점입니다. 평생 직장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고 경기 변화나 산업 구조 개편, 개인적인 변수는 언제든 삶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준비된 자산은 위기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억지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삶의 주도권입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계속해야 하고 환경이 불편해도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쌓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을 바꿀 수도 있고 잠시 멈출 수도 있으며 새로운 길을 시도할 여유도 생깁니다. 재테크의 본질은 사치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에 더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퇴 이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지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오히려 짧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긴 시간을 연금과 저축만으로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재테크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준비의 유무에 따라 은퇴 이후 삶의 질은 극명하게 갈립니다. 여섯 번째로 재테크는 돈을 버는 눈을 키워줍니다. 투자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경제 흐름과 금융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고 왜 특정 현상이 반복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소비 습관과 판단 기준도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수익을 넘어서 인생 전반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 자산 격차, 소득 정체라는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그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집니다. 결국 재테크는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을 지키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만 가장 후회로 남는 선택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재테크를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